여러분 안녕하세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긴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참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그 연장된 시간의 질, 그리고 우리의 존엄은 과연 안녕할까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묵직하고도 일상적인 질문을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풀어가 보려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해부해 볼 자료는 김영래 편집장이 작성한 오피니언 칼럼입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지혜 282호 시니어의 존엄과 자산, 국가의 책임 있는 동행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네,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게 치매라는 질환을 단순히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경제적 주권과 사회적 가치라는 아주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최근 발표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바로 이 칼럼의 시각을 통해 꼼꼼히 뜯어보는 겁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역할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명확히 안내해드릴 필수 지침이 하나 있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칼럼은 명시적으로 보수적 시각, 즉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나 사유재산의 철저한 보호,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진행자들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오직 제공된 자료에 담긴 아이디어와 논리 구조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편견 없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치매가 이제 더 이상 한 가정만의 비극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거대한 과제가 된 현 상황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자면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과거의 정책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요양시설을 더 짓고 병상을 늘리는 양적 팽창에 급급했다면 무조건 수용할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 계획은 그런 단계를 지나서 시니어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질적 성숙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럼 역시 이 지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 질적 성숙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재가돌봄, 즉 익숙한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요양원 같은 거주형 시설로 모시는 것보다 굳이 자신의 보금자리에 남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선 심리적인 요인이 절대적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갑자기 낯선 환경이 주어지면 그건 인지기능 저하나 이상행동을 가속화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익숙한 공간은 그 자체로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지연시켜줍니다. 그 환자분이 평생 살아온 집터, 가구의 배치, 이웃들의 소리 같은 게 일종의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군요.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낼 권리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심리적 요인 말고도 국가재정 측면에 치밀한 계산도 깔려 있다고 나와 있죠.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거대한 수용시설을 건립하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막대한 요양급여 지출을 생각해보면 국가 재정이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역사회에 머물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어선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부가 치매관리 주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강화하려는 방향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 겁니다. 결국 치명 환자의 심리적 방어선이 곧 국가의 재정 방어선이라는 거네요. 참 묘한 일치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게 참 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이 칼럼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재택의료나 지역사회 돌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역량에만 온전히 맡겨질 경우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재정이 넉넉한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과 예산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에 사시는 시니어분들이 전혀 다른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거주지에 따라 보장받는 존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중앙정부가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조력자에 머무르면 안 되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돌봄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담보해야 한다고 칼럼은 꼬집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삶의 마지막 존엄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통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의 보유한 자산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칼럼에 따르면 현재 무려 150조 원, 150조 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향후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서 이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죠. 사실 치매 정책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병원비나 감명비 같은 의료비용 지출에만 집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유재산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150조 원이라니 정말 거대한 자산이네요. 이 자산이 인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분들의 손에 있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아니 분석적인 포인트가 바로 경제적 주권 보호라는 개념입니다.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인지 저하계층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금융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아,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외부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에 엄청 취약해지겠네요. 외부의 사기도 문제지만 안타깝게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지인들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평생 축적한 자산이 인지기능의 공백을 틈타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면 시니어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는 거죠.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아예 적극적으로 경제적 주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접근이군요. 그럼 정부의 5차 종합계획에는 환자들을 이런 금융 사각지대에서 구해낼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새로 도입되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바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미 문제가 터진 후에 처방하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맞아요. 법원 가고 서류 떼고 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서비스는 국가가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시니어의 사유재산에 법적 행정적 방어막을 쳐서 그 돈이 본인 의사에 반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오로지 본인의 복지와 의료비, 생활비를 위해서만 아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준다는 거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금고지기가 생기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칼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공적인 방어막만으로는 150조 원이나 되는 그 다양하고 방대한 형태의 개인 자산을 모두 맞춤형으로 관리하기엔 국가 행정력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민간 금융권의 역할, 특히 신탁시장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신탁제도가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니어들이 아직 인지 능력이 온전할 때 자신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신탁해두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혹시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미리 계약해둔 조건에 따라 내 요양비나 간병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세팅을 해두는 거네요. 이거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 같네요. 그렇게 하려면 시니어들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민간 신탁시장의 투명성과 법적 보호장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자료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경제적 주권을 지켜내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돈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현실적인 고통을 겪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매일 돌봐야 한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경제적 단절,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돌봄 노동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소진은 일상 다반사입니다.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돌봄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의 기억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삶까지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5차 계획을 보면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일과 돌봄이 양립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숨통을 트여주는 이런 실질적인 지원들은 정말 다행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칼럼이 지닌 보수적 시각의 정수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국가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 특히 효라는 개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맞아요. 칼럼 저자의 주장을 보면 가족 돌봄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죠. 저자는 치매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가정을 사회의 도덕적 기초로 유지하는 숭고한 행위자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가정에 대해 그저 수고한다는 위로나 자잘한 행정 편의를 넘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나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사회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네요. 복지를 당연한 권리로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가족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접근이 무척 새롭고 객관적으로 흥미롭습니다. 가족이라는 일차적인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 그 환자를 오롯이 부양해야 하는 건 국가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세금으로 투입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차라리 가족이 돌봄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튼튼히 다지는 게 더 현명하다는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견지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합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대목이네요. 자,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볼까요? 돌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술의 혁신입니다. 바야흐로 AI 혁명 시대잖아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분석하거나 스마트워치로 일상적인 걸음걸이 패턴만 수집해도 치매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기술이 돌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 이런 화려한 기술의 혜택 이면에 시니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요. 칼럼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저자는 신기술 도입이라는 환상에 매몰되어서 정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소외, 이른바 디지털 소외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카페나 식당에 있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앞에서도 진땀을 빼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인지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그 복잡한 헬스케어 기기를 쓰라고 하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일 수 있죠. 최첨단 AI 센서가 아무리 훌륭한 데이터를 쏟아낸다고 해도 실제 사용자인 시니어가 그 기기에 접근조차 못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예산 낭비에 불과합니다. 개발자의 훌륭한 의도와 사용자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 거대한 절벽이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자료는 제시하고 있나요?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몇만 대 보급했다는 식의 실적 위주 행정을 당장 멈추고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신기술이 도입된 현장에서 시니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 실제 사용 빈도 등 구체적인 체감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정책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기기를 나눠주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의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그 인프라 구축 방식도 지역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도 꽤 현실적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 아주 당연한 지적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있는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면 소통이 활발한 농어촌에 똑같은 AI 돌봄 모델을 일괄적으로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은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도화하되 농어촌 지역은 인공지능 기술의 지원을 받는 방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직접 어르신을 대면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프라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통찰이죠. 맹목적인 디지털화에 빠지지 않고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보완책이 덧대어져야 한다는 거군요.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컬럼을 통해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여러 이면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익숙한 내 집에서의 재가 돌봄, 150조 원 자산의 보호 문제, 그리고 효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AI 시대의 디지털 소외까지 참 폭넓게 다뤘네요.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해 본다면요. 이 모든 정책적 디테일의 기저에 깔린 핵심 철학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치매 정책의 최종적인 성패는 국가가 시니어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됐다고 해서 시니어를 단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보호 대상으로 깎아내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삶과 막대한 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존엄한 권리 주체로 대우할 것인가? 이게 바로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입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권리의 주체다. 이 표현이 오늘 다룬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아주 명쾌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열쇠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가 지향하는 치매 안심 기본사회에서 국가의 진정한 역할이란 개인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통제자가 아닙니다. 시니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궤적과 사유재산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아주 명확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살펴본 이런 정책의 변화, 제도의 흐름들은 그저 뉴스 속의 딱딱한 숫자나 먼 미래의 남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직면할 현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치매 주치의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풍경, 내 통장의 자산을 지켜주는 법적 안전장치, 그리고 내가 디지털 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섬세한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이 곧 맞이하게 될 존엄한 노후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는 것은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존엄하고 아름답게 장식할 것인지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똑똑한 전략일 겁니다. 누구도 시간의 흐름과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피해갈 수는 없죠. 국가의 정책적 방어막에 촘촘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 스스로 다가올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태도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이 치열하고 진지했던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생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려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앞서 국가의 치밀한 제도, 고도화된 AI 기술, 그리고 신탁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우리의 노후 자산과 건강을 전면적으로 관리해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이런 시스템이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막막한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지 능력이 온전하고 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과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나만의 디지털 및 재무적 유산, 즉 레거시를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할까요? 단순히 은행 잔고를 자식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1차원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질문이군요. 내가 스스로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나의 평소 삶의 방식과 고유한 가치관을 가장 나답게 대변해줄 의사결정의 지침을 어떻게 남겨둘 것인지 묻는 아주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녁 혹은 여유로운 이번 주말에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나 서랍 속 빈 노트를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의 나를 가장 나답게 지켜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설명서를 조용히 적어내려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하고도 따뜻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며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지혜롭고 존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